안녕하세요, 김윤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팀 분석으로 준비했는데요. 맨시티에 대한 분석으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맨시티는 최근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10월 말부터 웨스트햄전까지 3승 3무 9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맨시티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15경기 동안 3승 3무 9패라는 이 성적은 굉장히 초라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맨시티가 이 15경기 동안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요새 그나마 반등을 했는데 어떻게 반등할 수 있었는지, 또 그동안 펩은 어떻게 바꾸라고 했고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를 짚어볼 거고요. 진짜 맨시티가 이대로 반등해서 쭉쭉 나갈 수 있는 건지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맨시티는 그동안 여러 형태들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인 3-2-4-1 형태부터 시작해 경기 중 수비형 미드필더가 투볼란치 형태를 고수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한 명은 올라가는 3-1-3-3 형태도 보였죠. 아니면 4-3-3 포메이션을 기반은 가졌지만 이 공격형 미드필더도 깊게 위치하고 윙어들이 좁히면서 이 이선 지역에 많은 숫자를 두는 형태도 가져가 풀백들도 높게 위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형태를 다르게 가져가면서 만나는 상대마다 달라지는 수비 시스템을 어떤 포인트를 두고 공략할지가 매번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즉 맨시티의 부진은 특정 포메이션의 형태가 읽혔다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맨시티는 그동안 만났던 팀들이 대부분 전방 압박을 해서 맨시티를 어렵게 만들기보다 미들 서드에서 미들 블록을 세웠습니다. 적어도 압박하는 맨유나 웨스트햄을 만날 때 압박하더라도 상대가 간격 벌어진 쪽을 통해 전환해서 상대의 압박을 무력화시킨다든지, 후방에서 볼 소유할 때 앞에 홀란드 보고 길게 연결해서 떨구는 선 굵은 방식을 활용해서 역습까지는 못 가더라도 상대 압박을 뒤로 물러가게 만들었죠. 이런 방식으로 맨시티는 쉽게 상대를 미드블록까지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면 적어도 형태는 이렇게 유지되어도 후방에서는 상대 포지셔닝, 상대 수비 시스템에 따라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맨시티가 상대했던 맨유 같은 경우 5-2-3 수비 형태를 구축하기 때문에 맨시티는 거의 2-2-3-3 이런 형태를 보였는데요. 디아스와 워커 두 명을 뒤에 배치하고 그바르디올이 한 칸 올라와서 균도안과 투볼란치로 위치했죠. 또 이선에는 누네스와 더브라이너가 좌우측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고 포든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윙어까지 포함해 5명이 이 선상에 위치했습니다. 그럼 이 많은 5명을 맨시티는 왜 이렇게 배치했을까요? 펩은 이 두 수비형 미드필더를 활용해 맨유의 3톱 중 최소한 2명은 수비형 미드필더한테 묶이길 원했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토비 센터백한테 묶이고 두 수비형 미드필더를 맨유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묶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이 두 메잘라가 대각선이나 밑으로 내려오면서 받으면 상대가 좁힌 쪽에 반대로 내려와 볼을 프리하게 잡고 앞으로 밀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볼을 몰고 가면 상대 수비 라인은 전진하는 이 선수를 보면서 서로의 간격을 좁히게 되겠죠. 그럼 사이드에 위치한 윙어가 볼 잡을 수 있는 공간이 또 커지게 되고, 이런 원리로 사이드에 여유를 줄 수 있게 만들고 윙어가 상대 풀백과 드리블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었습니다. 윙어는 될 수 있음 1대1 상황에서 과감하게 엔드라인 쪽이나 안쪽을 선택하면서 드리블을 하는데, 엔드라인으로 치면 메잘라가 깊숙하게만 위치했다가 윙어가 엔드라인으로 드리블 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주면서 크로스를 했죠. 반대로 안쪽으로 치면 메잘라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침투하면서 자신을 마크하는 선수를 같이 내려오게 만들어 더블팀을 분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선에 많은 숫자를 두는 팀을 상대로 수비하는 팀들이 많이 보이는 수비 형태는 더블 형태를 최대한 만들고 뒤에 있는 선수까지 간격을 타이트하게 좁혀 더블팀은 엔드라인으로 가는 쪽과 안쪽으로 줄 각도를 차단하는데요. 침투하는 걸 오히려 뒤에 있는 선수가 더 견제하는 방식으로 수비했습니다. 맨시티를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펩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활용해 공격 패턴을 세밀하게 만들어 나가기보다는 상대 이선 공간을 더 늘리는데 더 집중한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침투하는 선수를 살려주지 못해도 윙어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침투하는 선수가 다시 사이드로 돌아오면서 볼 쪽으로 시선이 쏠렸을 때 등 뒤를 또 공략할 수 있다는 장점은 가져올 수 있지만 펩은 상대 수비 라인 앞을 더 집중한 느낌이었습니다. 윙어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안쪽 발로 대각선으로 툭 찔러주는 이 루트는 막혔지만 수비형 미드필더가 조금 올라오거나 가운데 위치하던 포든이 받고 미드필더한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결국 메잘라가 깊게 위치하면서 상대 미드필더를 같이 눌리게 만들 때 파손되는 공간을 센터백이든 미드필더든 이 공간을 선점해서 앞을 바라본 상태에서 볼을 공급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면 또 볼 쪽으로 몸과 시선이 쏠리기 때문에 순간 깊게 위치하는 선수를 놓치기 때문에 박스로 좋은 기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만 이루어진다면 모든 게 순탄하게 이어질 텐데 여기서 맨시티가 직면
직면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횡으로 볼이 들어오면 여기서 볼 공급해주는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귄도아는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이고 더브라이너 정도 되는 선수의 패스 퀄리티가 나와야 하는데 더브라이너는 아시다시피 메짤러로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래까지 내려오기엔 전체적인 포지셔닝 밸런스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맨시티의 두 번째 문제는 연패의 흐름이 깊어질수록 나왔던 상황인데 이 4명의 미드필더들 움직임이 굉장히 단조로웠습니다. 맨시티가 아스톤빌라전은 3-2-4-1 형태를 기반으로 경기를 준비했는데요. 아스톤빌라는 4-2-3-1 형태로 1-2선의 간격이 좁고 투볼란치는 메짤라들을 맨마킹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드필더를 포함한 센터백들은 사이드볼 공급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윙어가 안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자주 가져갔죠. 이 과정에서 메짤라들이 깊게 위치하면서도 안으로 들어오면 침투하는데 이 수비형 미드필더들의 위치가 낮으니 밑으로 주고 나가기에도 상대와 가까우면서 우리 팀 선수들과 거리는 멀어지다 보니 허를 찌르는 패스들이 나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메짤라들이 볼을 받으러 대각선으로 내려왔으면 사이드에서 윙어와 메짤라 두 명만 위치하면서 고립되는 순간들이 많았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두 선수로 인해 시선이 쏠리면 등 뒤로 이동해 대각선으로 받아볼 수도 있는 건데 사이드에서 발이 묶이고 상대가 각도를 다 좁히니 흔히 말하는 U자로 볼이 돌아가다가 반대 위치하는 선수는 타이밍 보다가 압박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면 키퍼한테 볼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결국 2선으로의 볼 투입이 어려워지다 보니 에버튼전부터 2선으로 볼 배급을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4-3-3 형태를 베이스로 도쿠와 사비뉴는 안으로 더 들어오고 풀백들이 어중간한 위치를 선점해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볼을 받았죠. 이렇게 볼을 받으면 상대 4-5-1 형태에서 앞으로 끌려 나올 테니 2선 볼 넣을 각도를 계속 만들고 안되면 센터백이 조금씩 더 볼을 앞으로 끌면서 상대 윙어가 자기한테 고정되게 만들면서 애매하게 위치한 풀백들한테 주면 2선 대각선으로 줄 수 있는 각도가 형성되고 계속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레스터전도 레스터가 4-2-3-1로 위치하고 투볼란치가 맨마킹으로 따라 움직이니 윙어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메짤라가 침투할 때 수비형 미드필더가 올라오는 이런 패턴으로 상대를 괴롭혔습니다. 전개가 잘 안 풀리는 상황을 먼저 보면 포든이 가운데 깊게 위치하고 누네스가 내려와서 볼을 소유할 때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면 포든이 침투를 고려해도 꽤 괜찮을 상황이죠. 그러나 볼을 사이드에 주고 도쿠가 안으로 들어올 때 누네스가 침투하면 미드필더가 붙어버리고 풀백이 안으로 들어오는 걸 수비하면서 이 각도도 수비하는 걸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 볼을 도쿠가 뺏기기도 하지만 여기서 포든한테 가는 대각선 루트 외에는 크게 횡으로 줄 수 있는 루트가 없다 보니 맨시티 입장에서는 풀어 나오기보다 반대로 더 고립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2선 볼 투입이 안 되다 보니 꽤 답답한 전개를 보였습니다. 반대적인 상황을 보면 도쿠가 1대1하는 상황에서 횡으로 주는 상황을 보면 간격도 괜찮았고 건너받은 위치도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거의 동일한 선상에서 받았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볼을 소유한 선수한테 시선이 다 쏠리는 상황에서 포든한테 찔러주면 바로 유효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특히 포든 같은 경우 상대가 등 뒤에 없는 상황이면 턴하고 다음 동작으로 이어나가는 게 부드럽고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펩이 포든은 가운데로 최대한 두려고 했습니다. 맨시티의 공격 전개는 호전적으로 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운 건 압박과 수비하는 상황입니다. 전 보통 분석할 때 압박하는 상황과 수비하는 상황을 분리해서 보는데요. 맨시티는 압박과 수비하는 상황에서 4-1-4-1 형태를 고수하는 편입니다. 압박하는 상황에서 홀란드가 상대 빌드업을 한쪽으로 몰아가기 시작할 때 공격형 미드필더나 윙어는 상대 선수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볼을 연결하냐에 따라 공격형 미드필더가 센터백한테 대각선으로 나가 견제하거나 윙어가 안으로 들어오는 수비 시스템을 가져갔죠. 이런 상황에서 맨시티가 주로 겪는 상황은 미드필더나 윙어가 센터백한테 점프하면서 한쪽으로 몰아갈 때 혹은 가운데로 몰아갈 때 상대가 한 채널 앞을 보면서 넘겨주고 다시 내려주면 이 선수는 여기서 이미 프리해진 상태에서 볼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선으로 바로 볼을 또 넘겨주게 되면 수적으로도 2명에서 4명을 몰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숫자가 부족하면 밑에서 위로 점프하면서 채워줘야 하는데 채우지 못하면서 숫자가 부족해지고 상대가 1선에서 볼을 받으려고 하면 센터백이 올라와서 타이트하게 붙으면 그나마 수비에 성공할 수 있지만 맨시티의 센터백들은 올라와서 누르는 타이밍도 놓치고 상대가 뒷공간으로 뛰는 걸 더 대비하는 포지셔닝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숫자적으로 계속 부족해지는 상황을 겪었죠. 결국 수비하는 상황이 되면
이 상황에서도 4-1-4-1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윙어가 좁히거나 미드필더가 앞으로 나가 상대의 빌드업에 대응하면서 사이드나 가운데에 공간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공간들을 코바치치나 균도안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을 때 대응하지 못하니 나중에는 프론트라인과 미들라인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이 공간에서 상대 선수가 돌고 앞을 바라보는 프리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맨시티는 위험한 순간들을 여러 상황 봐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대표적인데 4-1-4-1에 포든이 올라와서 위치하는데요. 밀면서 올라가고 코바치치 쪽을 체크하죠. 이후 코바치치가 땡기지만 바로 대각선으로 받을 수 있는 각도가 나옵니다. 이후 이런 상황까지 나오면서 상대 선수를 편하게 놔두는 상황까지 나오는데 심지어 이 상황을 보면 왼쪽 사이드 각은 실바가 막으면서 올 거기 때문에 코바치치가 조금 더 균도안과 간격을 좁혀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포지셔닝만 취하다가 이런 통짜 같은 상황을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지셔닝도 아쉽지만 간격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안 좋습니다. 레스터전 압박하는 상황도 보면 두 공미가 올라와서 수비하는 상황에서 볼이 사이드로 빠질 때 코바치치가 높게 올라와서 대응하죠. 개인적으로 풀백이 아싸리 높게 더 올라와서 묻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어쨌든 코바치치가 올라가면 이것도 안쪽으로 못 들어오도록 각도도 닫은 상태에서 실바가 더 앞에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만 이것도 실바가 수마레한테 끌려나가면서 윙크스는 또 프리해지죠. 사비뉴가 좁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맨시티가 간격도 잘 안 좁혀지고 어디로 어떻게 몰아수비할지도 명확하지 않는 것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리스크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